2016해 2월 12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 폐쇄 회로 CCTV 영상 속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30대 후반의 남성, 다른 한 명은 22살의 젊은 여성이었죠. 두 사람은 한 달가량 그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아온 동거 커플이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특별히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나란히 올라탔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이것이 22살의 그 여성이 이 세상을 살아서 지나간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날 밤 그 오피스텔 2층 복도에서는 어떤 소란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고 건물 관리인도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훗날 증언했죠. 한 사람의 생이 그 조용한 문 안쪽에서 어떻게 터쳐갔는지는 그 밤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문 밖의 복도 CCTV는 붉은 불빛을 깜박이며 묵묵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2월 14일 새벽 1시 25분 같은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죠. 남자의 손에는 대형 종이 상자가 실린 카트가 있었습니다. 상자는 이삿짐 상자처럼 평범한 모양이었지만 무게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CCTV 속에서 남자는 힘겹게 카트를 밀고 주차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인지는 2년이 넘도록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22살 여성이 그 오피스텔을 떠나는 모습은 이 세상 어떤 카메라에도 찍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살아서도 걸어서도. 며칠 뒤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 앞에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쯤 같이 산 여자친구가 2월 12일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그 뒤로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 그저 그녀가 먼저 떠난 것이다. 단순한 이별, 단순한 가출. 언뜻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CCTV가 말해주고 있었죠. 22살의 그 여성은 짐을 싸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간 그날 이후로 단 한 걸음도 자신의 발로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여러 방송과 신문에서 완전 범죄가 무너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밀한 거짓말, 거짓 문자 메시지, 다른 도시로의 휴대전화 버리기, 시멘트로 봉인된 암 매장 현장, 그 모든 은폐의 고리가 결국 건물 로비의 단 한 장면에 의해 허물어진 것이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구 치고 오겠다는 말 한마디가 한 여성의 세계를 통째로 지웠던 두 1016 태안양 20대 여성 암매장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안양과 광명, 그리고 대구를 잇는 긴 동선 위에 남겨진 한 여자친구의 마지막 한 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거남이 걸었던 단 한 통의 당구장 전화와 언니가 받은 단 한 줄의 홍대 문자, 그리고 공터에 뿌려진 단 한 포대의 시멘트. 이 세 가지 물질적 흔적이 어떻게 하나의 범행으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을 이야기하기 위해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제 막 22살이 된 A씨. 밝고 웃음이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언니와 자매처럼 가까웠고 매일 몇 번씩 통화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족과의 유대가 깊었죠. 그런 그녀는 우연한 계기로 36살의 남성 E씨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는 14살. 어떤 이들은 만류했지만
A씨는 그와의 관계를 자신의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친구들에게 이 씨를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이 차는 있지만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주변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만 A씨의 밝은 표정에 차마 반대의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22살의 눈에 14살 연상의 남자는 그저 듬직한 어른으로만 비쳤던 것이죠. 이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직스럽게 비치는 남자였습니다. 과거 학사 장교로 복무하며 부대장 표창까지 받은 이력이 있었고 전처와의 사이에 어린 두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이기도 했죠.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의 바르고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말투도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전처와 이혼한 뒤 혼자 아이들의 양육비를 챙기려 노력하는 모습이 언뜻 비쳤고 그 점 역시 A씨에게는 그를 믿음직스럽게 보이게 만든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남자의 이력서는 그렇게 반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정한 이력서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과거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내면의 균열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죠.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순간, 사소한 말다툼이 폭발로 이어지는 순간, 그 위험한 순간들이 A씨와의 동거 생활 속에서도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해 보이다가도 한번 화가 치밀면 갑자기 무서워지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무서움이 살인까지 이어질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2016 해일월 두 사람은 안양시 동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본격적으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가량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동거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을, 그리고 E씨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연인으로서의 감정을 조율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죠. E씨는 얼마 전까지 운영하던 사무실의 짐을 정리해 집으로 들여놓으려 했고 그 문제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오피스텔에 큰 짐을 들이는 것을 A씨는 반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말다툼이었지만 그 말다툼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은 A씨가 몇 차례 E씨와의 다툼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말미에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괜찮아. 오빠는 화를 내도 금방 풀리는 사람이야. 그 믿음이 그녀가 위험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게 만든 베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날 2월 13일 오후 E씨는 또다시 사무실 집 문제를 꺼냈습니다. A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만하자. 나는 이 이야기 지겹다. 그 말 한마디에 E씨의 감정은 흔들렸습니다. 오가는 욕설, 높아지는 목소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훗날 부검 결과는 A씨의 사망 원인을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비구 폐색에 의한 질식사, 입과 코를 막아 숨을 거두게 한 것이죠. 한 사람의 손이 다른 한 사람의 얼굴을 덮었고 그 순간 A씨의 숨은 트섰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A씨의 얼굴 부위에서는 혈흔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숨이 끊어지기 전 A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도 함께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22살의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공포와 고통을 느껴야 했을지는 이제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이 씨의 다음 행동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는 A씨가 쓰러진 오피스텔을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당구장으로 향했죠. 친구를 만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당구를 쳤습니다. 몇 시간 동안 큐대를 잡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집 안에는 방금 전까지 함께 살았던 여자친구가 생명을 잃은 채 누워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그 어떤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고 훗날 친구가 증언했죠. 당구를 마친 뒤 그는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 당구장 장면은 이후 재판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직후, 그것도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연인을 죽인 직후에 평범하게 당구를 치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재판부는 이 장면을 두고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지만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과 시민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잃은 뒤 2시간 동안 당구공을 주고받은 그의 손은 어떤 감정을 감추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씨는 방 한쪽에 A씨의 시신을 옮겨놓은 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시 25분, 그는 커다란 이삿짐 상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A씨의 시신을 접어넣고 카트 위에 올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옮겼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은 훗날 오피스텔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죠.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렌터카 트렁크로 상자는 이동했고 그는 차를 몰고 새벽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반, 대부분의 주민들이 잠들어 있던 그 시각. 엘리베이터 내부 CCTV는 카트를 밀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조용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까지는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지만 힘겹게 기울어진 카트의 각도와 천천히 움직이던 걸음의 무게만큼은 또렷이 기록되어 있었죠. 목적지는 안양에서 약 10km 떨어진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변 공터였습니다. 주변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몇 동 있었고 차량은 다니지만 인적은 드문 장소였죠. 이 씨는 미리 준비해둔 도구로 땅을 팠고 그 안에 A씨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안양의 한 공사장에서 가져온 타일용 시멘트 가루를 포대째 부었죠. 흙과 시멘트 가루가 섞이며 굳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그는 차를 몰고 다시 안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새벽 광명의 공터에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인근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바람에 흔들리며 얇은 소리를 냈고 가끔씩 지나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어둠 속 공터를 쓸고 지나갔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밤 한 남자가 묵묵히 삽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땅이 얼어있어 삽질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훗날 현장 검증에서 이 씨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훗날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멘트를 뿌려 흙을 굳게 만듦으로써 범행 흔적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치밀한 은폐의 한 단계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씨의 은폐 작업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A 씨의 휴대전화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로 A 씨의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나 지금 홍대로 가고 있어. 친구 만나러.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다는 말투, 평소 A 씨가 쓰던 표현을 흉내낸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서울 홍대 인근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가 그 휴대전화를 버렸습니다. 위치 추적이 될 경우 경찰의 눈을 홍대 쪽으로 돌리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죠. 이 행동은 훗날 재판에서 이 씨의 범행이 얼마나 차가운 계산 위에 놓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A씨를 잃은 언니는 그 문자를 받고 오히려 안심하며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친구와 함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밤, 그녀의 동생은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언니는 그 사실을 조금도 짐작할 수 없었죠. 이 씨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평소와 같은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A 씨의 언니는 어딘지 이상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보낸 홍대 문자 이후로 다른 연락이 일절 오지 않았던 것이죠. 전화는 꺼져 있었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진과 짤막한 안부를 주고받던 자매였습니다. 그런 동생이 사나흘 내내 읽지 않은 메시지 더미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은 언니에게는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신호였죠. 동생은 가족과 연락을 끊을 사람이 아니다. 그 확신 하나로 언니는 2월 17일 오전 9시경 안양동안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동거남 E씨를 찾아갔습니다. 참고인 신분이었죠. 그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여자친구가 12일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그 뒤로는 자신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 단순 가출. 경찰의 초기 판단은 그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 씨의 진술에는 특별히 어긋나는 점이 없었고 A 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위치는 실제로 홍대 인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판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A 씨의 언니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사회관계망 계정은 멈춰 있었고 친구들 누구와도 동생은 연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소 즐겨가던 카페, 단골 미용실, 가까운 친구들의 집, 언니는 그 모든 곳을 하나씩 찾아다녔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동생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가족들은 절망 속에서도 신라 같은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2월 22일, 경찰이 오피스텔 폐쇄회로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이상한 장면이 차례로 떠올랐죠. 2월 12일 자정 무렵 A씨와 E씨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A씨가 다시 건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그 어떤 영상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았다고 합니다. 주차장 출입구, 후문,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내부 카메라까지. 모든 각도와 모든 시간대를 샅샅이 훑었지만 22살 여성이 걸어서 그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사팀은 이 사건이 단순 가출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새벽 1시 25분, 이 씨가 대형 종이 상자를 카트에 실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 그 상자는 어른 한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 크기였죠. 수사관들의 머릿속에 비로소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짐을 싸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씨의 손에 의해 그 상자에 담겨 어딘가로 옮겨진 것이었죠. CCTV를 분석하던 형사 한 명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돌려보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 남자가 카트에 담긴 상자를 힘겹게 밀고 가는 장면이 지워지지 않는 장면으로 머리에 박혔다. 그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는 모두가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말로 꺼내지는 못하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즉시 이 씨를 중요 용의자로 전환하고 그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그는 2월 말경 조용히 안양을 떠나 잠적하기 시작했죠. 그가 향한 곳은 대구.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도시의 한 찜질방에 그는 몸을 숨겼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모자를 눌러쓰고 이름 없는 숙박객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안양의 수사관들이 그의 휴대전화 위치와 카드 사용 내역, CCTV 동선을 하나씩 역추적하는 동안 이 씨는 대구의 찜질방을 전전하며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이 씨는 현금을 주로 사용하며 카드 결제를 피했고 밤에만 찜질방을 옮기는 식으로 동선을 흐려놓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국의 찜질방 CCTV 네트워크와 휴대전화 와이파이 접속 기록이었죠. 경찰은 이 씨가 마지막으로 안양에서 충전을 한 시점부터 그의 가능한 이동 경로를 모두 시뮬레이션했고 대구 시내의 한 찜질방 주변에서 그의 휴대전화 와이파이가 짧게 잡힌 기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 오후 9시 10분 대구의 한 찜질방 앞 잠복하고 있던 경찰의 손에 이 씨는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수원이 아닌 안양 경찰이 자신을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다는 듯한 모습. 그는 즉시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경기도 안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압송 과정에서 이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 현장에 있던 취재진이 전했습니다. 보름 이상 대구와 전국을 떠돌며 이어진 도주의 끝에서 그는 결국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선 도시의 허름한 찜질방 앞에서 자신이 두고 온 진실과 마주해야 했던 것이죠. 경찰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은 A씨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오피스텔의 현관문처럼 무거운 소리로 닫혔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E씨의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성관계 중 목을 졸랐는데 여자친구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자 말다툼을 하다가 목 졸라 숨지게 했다고 바꿨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채게 했다고 진술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내내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바꿨다.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A씨의 사망 원인은 비구 폐색에 의한 질식사로 확정되었죠.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채게 했다.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진술이 뒤집힐 때마다 침묵의 시간을 가졌고 다음 질문에는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고 프로파일러는 이 씨가 순간순간의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설득력이 가장 높아 보이는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성향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해집니다. 살해 당시에 분노하는 별개로 그 이후의 은폐 과정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3월 15일 이 씨는 그가 A씨를 묻었다는 광명시의 공터로 경찰과 함께 향했습니다. 현장 검증. 이 씨는 삽으로 자신이 파묻었던 자리를 직접 가리켰습니다. 수사관들은 시멘트가 굳어있던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려갔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접힌 채 상자 안에 담겨있던 A씨의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약 한 달 만에 A씨는 그렇게 흙 속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사관 한 명은 훗날 이 장면이 쉽게 잊히지 않는다고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흙을 파낼 때마다 상자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던 그 순간을 차마 눈뜨고 지켜보기 힘들었다고 말이죠. 상자는 이사할 때 흔히 쓰이는 갈색 골판지 상자로 한 22살 여성의 전 생애가 그 안에 접혀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은 지켜본 이들 모두의 가슴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장 검증이 진행되던 동안 공터 주변에 모여있던 시민들 사이에서도 흐느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현장 검증이 끝난 뒤 이 씨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떨군 채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A씨가 잃어버린 22살의 남은 날들을 혹은 그녀의 언니가 다시는 받을 수 없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돌려줄 수는 없었죠. 현장에 모인 기자들 중 한 명은 그의 그 한마디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는 참회가 아니라 체념이 읽혔다. A씨의 유족들은 그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며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A씨의 가족은 사건 이후 언론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인들의 전언에 따르면 어머니는 딸의 이름이 적힌 문서 한 장을 받는 것조차 오래도록 감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보내온 서류의 우편 봉투를 뜯지 못한 채 며칠을 서랍 속에 넣어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사건 이후 말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전해집니다. 딸이 태어난 날부터 22해 동안 매년 생일상을 차렸던 그 밥상을 사건 이후에는 차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한 아버지의 세상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단호했습니다. 범행 직후 시신을 묻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언니에게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 휴대전화를 엉뚱한 서울 홍대에 버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들어 검찰은 이를 계획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죠. 법정에서 검찰 측은 이 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다른 도시에 버리기 위해 밤새 차를 몰았다는 점이야말로 범행의 사전 은폐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정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이 학사 장교로 복무하며 부대장 표창을 받은 점, 전처와의 사이에 어린 두 딸이 있는 점, 과거 자살을 시도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 재판부의 결론은 예상보다 다소 완화된 형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계획적 살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다툼 끝에 격분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같은 해 7월 15일,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에서 18년으로 A 씨의 유족들에게 그 판결은 또 다른 상처가 되었습니다. 언니는 법정을 나서며 조용히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란에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범행 직후 당구장으로 향한 점, 언니에게 거짓 문자를 보낸 점, 서울 홍대까지 가서 휴대전화를 버린 점, 시멘트로 시신을 덮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이 모든 정황이 우발적이라는 판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법원은 이 씨가 사전에 살해를 계획했다고 단정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 본인은 항소를 포기하며 형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징역 18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A 씨의 가족에게 남은 일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몇 번씩 주고받던 동생의 메시지, 주말마다 함께하던 간단한 외식, 생일에 서로 준비하던 작은 선물들. 그 모든 평범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죠. A씨의 언니는 훗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가 동생의 진짜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장 괴롭다. 나는 그날 동생이 보낸 그 문자에 안심하고 잠들었는데 동생은 그때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숨이 막힌다. 언니는 오랫동안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때마다 그 문자의 문장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언니, 나 지금 홍대로 가고 있어. 그 한 줄이 동생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 설계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죠. A씨의 부모님은 딸의 유품을 차마 정리하지 못한 채 방 한 칸을 그대로 비워두었다고 합니다. 그 방에는 딸이 마지막으로 입고 나간 외투가 걸린 옷걸이, 일담한 책 한 권, 그리고 책상 위에 엎어놓은 머그컵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몇 가지 묵직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동거라는 관계의 취약성, 상대의 일상과 휴대전화, 생활 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관계 속에서 만약 한 사람이 아기를 품는다면 나머지 한 사람은 얼마나 쉽게 이 세상에서 지워질 수 있는가. 이 씨는 A씨를 살해한 뒤 당구를 치러 갔고 그녀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한 달 가까이 멀쩡한 얼굴로 경찰과 가족을 마주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 CCTV가 없었다면, 그가 안양을 떠나 대구 찜질방에 그대로 숨어 있었다면 A씨의 시신은 광명 공터의 시멘트 아래에서 영영 발견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가정 내 살인이 가장 위험한 이유로 피해자가 평소에 가장 많은 정보를 공유하던 대상이 곧 가해자라는 점을 꼽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피해자가 가족에게 어떤 어조로 말을 건네는지도 알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가 자주 가는 장소까지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조건이 갖춰진 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은 외부인으로서는 좀처럼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실종 신고 초기 단계의 경찰 수사 관행에도 경고를 남겼습니다. 성인 여성이 연락 두절되었다는 신고에 대해 단순 가출로 분류되는 순간 그 신고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미 한 걸음 늦어지기 때문이죠. 동거남이 짐을 싸서 나갔다고 진술하면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관행. 그 관행은 이후 몇 건의 비슷한 실종살인 사건을 거치면서 서서히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이 사건 이후 일부 전문가들은 가장 최근에 피해자를 만난 사람을 단순 참고인이 아닌 잠재 용의자로 가정하고 초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연인, 동거인, 배우자의 진술은 교차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점점 자리 잡아갔죠. 안양 사건의 이 씨가 초기 참고인 조사를 가뿐히 통과했다는 사실은 그러한 원칙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지금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교도소에서 형기를 복역 중입니다. 그가 두고 나온 어린 두 딸은 아빠 없이 자라났고 A씨의 부모님은 딸의 22의 생이 끝나버린 그날 이후 매해 2월이 돌아올 때마다 말없이 공원 한 구석에서 꽃을 놓고 돌아갑니다. 가해자가 복역하는 시간 동안 피해자의 가족은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형벌없이 견디고 있다는 말이 이 사건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의 입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18년이라는 형량의 끝에서 이 씨가 출소할 즈음
A씨는 어머니보다 먼저 40살이 될 수 있었을 나이를 훌쩍 넘겨 있을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그 시간의 무게가 숫자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한 사람의 목숨은 18년으로도 20년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환산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A씨가 묻혀있던 광명시의 그 도로변 공터는 사건 이후 경찰이 출입을 통제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다시 일반 공터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풀이 자라고 흙이 덮이고 계절이 바뀌어가지만 그곳을 찾는 유족들의 발길만은 여전히 이어진다고 전해집니다. 해마다 2월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 공터에 놓인 작은 국화 한 송이가 한 22살 여성의 이름 없는 비석이 되어주고 있는 셈이죠. A씨의 언니는 매년 동생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던 그 2월 17일이 돌아오면 광명의 그 공터에 들러 조용히 꽃 한 송이를 놓고 온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동생에게 이렇게 속으로 말하곤 한다고 전해집니다. 언니는 네가 홍대에 간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하다. 잃은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한 여성이 짐을 싸서 나갔다는 단 한마디의 진술 뒤에 얼마나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만은 기억해야 하죠. 홍대로 간다는 그 마지막 문자. 그것을 보낸 손은 더 이상 A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휴대전화 너머에서 진짜와 가짜의 목소리가 섞여 있을지 모른다는 경각심. 그 경각심이 곧 우리 사회가 이 사건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작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안양의 그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 그리고 광명의 그 공터. 두 장소의 차가운 바람은 오늘도 같은 방향으로 불어가고 있습니다. 22살 봄을 끝내 맞이하지 못한 한 여성의 이름과 함께, 그리고 그녀의 언니가 붙잡고 있을 마지막 문자 한 줄의 기억과 함께. 다음 이야기도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준비되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